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 일단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네. 뭐라고 또 아침에 얘기했겠죠. 네, 잠깐 화면이 있으니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With these actions,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provide strong support to the economic recovery. If we were to see signs that the path of inflation, or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as moving materially and persistently beyond levels consistent with our goal, we would use our tools to preserve price stability. We will be watching carefully to see whether the economy is evolving in line with expectations. 자,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네, 금액은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00억 달러 월간 풀다가 이제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거잖아요. 뭐 줄이는 거지 돈 안 푸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돈은 더 돌리겠다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시장 금리는 살짝 오르긴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쪽으로 이슈가 넘어가니까. 근데 달러 가치는 묶었습니다. 달러가 안 움직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의 알트코인들이 일제히 진격을 와 전진 그래가지고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시장입니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시장을 저 내용을 보시는지. 네. 일단은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흔들리지 않았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물가 상승이었지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잠시 그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국제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인내심을 가지겠다. 뭐 테이퍼링 이미 하겠다는 얘기는 그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장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이 실시하게 되면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어떤 반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의 저금리 유지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쨌든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어떤 신호를 계속 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래도 시장 변동성은 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옐런 이전 의장이었던 그 지금은 그 재무장관이죠.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재임을 할 때 항상 시장에 계속 소통을 했었거든요. 우리 할 것이다, 예정이다 하게 되면서 시장에도 충격 계속 완화를 해 나가는데 어쨌든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옐런 의장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파월 의장도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시장이라기보다는 이 그 외환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카카오 실적 나가고 네. 있긴 한데 저거보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지금 뜬 속보입니다. 개별 기업 이슈이긴 한데 앞서 이제 맥락은 연결돼요.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NDF, 또 메타버스 다 똑같지만 하이브가 두나무 주식 5천억을 취득했습니다. 지분율 2.5%, 7천억 원의 유상증자 두나무 주식회사의 3자 배정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까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오늘 아침 시가총액으로 정확히는 798억 달러. 네, 이게 698억 달러. 그러니까 700억 달러에 딱 다가섰네요. 82조 정도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82조. 자, 그러면 업비트와 두나무 그리고 또 이제 그 빗썸과 뭐 거기에 투자한 비덴트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밸류들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두나무 20조 같은데 저 5천억의 지분율 2.5%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개장 전에 지금 막 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걸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앞으로도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와 그리고 이제 뭐 게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식재산권이나 이제 특허가 필요한 곳들까지 저는 이 영역이 확장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 NFT라는 게 이전에 화요일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디지털 자산에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짝퉁이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주소라든지 등기부 등본이 있게 되면서 고유였던 물건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번호가 있게 되면서 사람 한 사람한테 고유 번호가 명시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NFT는 간단하게 지금 뭐 부동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씀드렸듯이 자산에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오징어 게임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소위 말하는 짝퉁이 중국에는 오징어 게임이 방영이 안 되는데 네. 오징어 게임이라 그 굿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품들이 굿즈들이 중국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자산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 시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온라인에도 심해질 거고 그러면은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그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만약 BTS를 들게 되면은 BTS를 이제 상품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상품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온라인 굿즈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오징어 게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굿즈가 짝퉁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자산의 타격을 받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굿즈에 대한 NFT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순수 고유의 어떤 디지털 자산화를 시키게 된다라면은 뭐 독점적으로 BTS에 대한 어떤 수익을 그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티스트 하나하나를 NFT를 적용시켜서 굿즈화를 시켜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 맥락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이브가 스타트를 끊었지만은 앞으로 와이젠트도 그럴 거고, 저는 SM도 그럴 거고, 다른 이제 뭐 가요 중심의 엔터뿐만 아니라 영상 컨텐츠 쪽도 마찬가지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지털 자산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또 거래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래가 발생되게 되면은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칠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굿즈에 대한 거래에 대한 플랫폼,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뭐 가상화폐 거래소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듯이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고 이 수수료가 또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그 코로나가 이 온라인을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나무는 비상장이니까 네네. 하이브는 상장이잖아요. 네네. 하이브는 뭐 투자를 한 회사고 네네. 받은 회사의 그러면 핵심은 우리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네. 있는 우리기술투자. 네네. 우리기술투자가 주목을 받겠네요 오늘. 그렇죠. 네. 지분이 8%대인가 네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만약에 20조 밸류로 지금 투자를 했다면은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기술투자는 대충 한 1조 9천억 정도 지분 가치를 갖는 건데 우리기술투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똑같이 뭐 1조 9천억을 다 엎었을 수는 없더라도 네네. 영향을 주겠네. 근데 아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컴투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3,5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2천억 원이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 거래소란지 컴투스 같은 경우도 게임비를 통해서 업비트인가요? 두나무 쪽으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투자 가치가 8천억 1조 원 정도 산정이 되게 되면서 시가총액 2배 정도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자,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네. 좀 파급을 확산시켜 보면 네. 앞서 제가 이제 일발장전에 SBI 인베스트먼트, 네네. 창투 VC 네네. 여기도 이제 그 업비트, 그러니까 업비트 말고 빗썸에 이제 지분을 네네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좀 확산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일 것인지 이 네. 얘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오늘은 두나무지만 상승폭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빗썸과- 영향이 있다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빗썸과 네. 그다음에 또 거기에 비덴트가 가장 지분은 높은 것 네네, 같고 그렇죠. 요 빗썸은 지분 구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금 막 들여다보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일발장전은 네. SBI 인베스트먼트 좀 작은 기업이지만 네네. 저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재료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좀 소개시켜드렸고 자 오늘 본질은 네. 이 가상화폐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이슈가 돼서 좀 풀어봤지만 네네. 그래도 요소수잖아요. 네. 네, 어제 잠깐 계속 저희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뉴스에도. 어제 일발장전에 항상 네. 일발은 좀 빨리 나갑니다. 앞서 네네. 나가긴 하는데 네. 자 네. 남해 화학이 어제 네, 또 움직였죠. 남의 화학을 예고를 드렸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두 선물로서.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암모니아
그리고 비료 이 두 가지인데 일단 비료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료는 어쨌든 식량 자원과 연결이 되고 식량 안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소수 이전에 비료 수출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걸었었는데 일단 남해학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용에 이제 공업용 요소 비료가 매출이 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량들이 이 6%에 되는 물량에서 40%가 또 해외 수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직접적인 질소 비료는 아니지만은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도 질소를 46%가량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 비료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비료 그러니까 질소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식물에 그 작물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1차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영양소를 질소, 인산염, 칼륨으로 나눌 수 있고 2차 영양소가 칼슘, 마그네슘, 황이 있는데 뭐 2차 영양소는 제외를 하더라도 질소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보면 일단은 그 서대 화요일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인하고 칼륨 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품질 개선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토양이 이 비료를 흡수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매년 연간 살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질소 비료 같은 경우는 이게 수확량 유지를 위해서 매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질소 비료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왜 매년 필요하냐면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 질소 성분이 수확과 동시에 제거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질소 비료를 투여를 해서 어쨌든 이 수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질소 비료가 만약 부족하게 돼가지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또 식량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식량 자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뭐 화요일 날그 앵커님께서 밀 가격 언급해 주셨지만은 밀이란지 그리고 옥수수 이런 밀, 옥수수, 하나가 이제 콩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귀리, 네, 그렇죠. 귀리, 네. 오트, 근데 발음이 좀 그렇지만 귀리 값이 네. 제일 돋보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동남아 우리 아시아 쪽은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안남미라 그래서 이제 러프라이스 이렇게 날아다니는 뭉치지 않는 쌀, 네. 약간 길쭉한 러프라이스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는 정확치는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조금 쌀 소비가 줄고 아마 밀 소비가 좀 많고 이런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 연관성이 3대 작물이 쌀, 밀, 옥수수인데 특히나 그 중국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게 옥수수 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쌀 같은 경우는 부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연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질소 비료 같은 경우는 매년 공급이 돼야 되고 이 식량 안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1차 영양소로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칼륨, 인산염,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양소 소비량 중에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칼륨이 있지만은 질소 소비량이 5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소 비료는 아시아에서 60%를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이 아시아 60%에서도 중국이 또 60%를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질소 비료가 중국에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수출 제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인해서 최근에 뭐 요소수뿐만 아니라 비료 같은 경우도 이 질소라는 질소라는 그 영양소 요 부분 때문에 뭐 비료 관리도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석탄에서 암모니아 요소를 추출하고 이런 문제는 또 겨울 난방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뭐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끝이 날지 계속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남해학이 가장 제가 볼 때 연관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좀 했고요. 그렇죠. 가장 그러니까 이게 네. 농협하고 연관이 있고 비료도 아마 일정 부분 네네. 정부에서 수매 비슷하게 해서 네. 이거를 농부들한테 가격 안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이 가격이 그래서 좀 전일 판매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료 업체가 네네. 주목을 받는 거고 식품업체는 판매 가격에 아직 그 가격 전가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물가 때문에. 그래서 비료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남해화학 하나만 봐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뭐 조비, 경무?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그 남해학뿐만 아니라 미래생명자원도 있고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보니까 질소 비료를 생산하더라고요. 롯데정밀화 네. 요소수 관련주인데 요소수, 관련주인데 이 관련된 그 요소 비료도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KG 케미칼도 그렇고. 하고 KG 케미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비는 종목들인데 일단 뭐 그 최근에 직접적인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찾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질소 비료에만 좀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질소 비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해 가지고 남해학이 좀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연결시켜 보다 보니까 일단 제가 가장 선호한 종목이 일단 남해학이 탑픽이 된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남해학뿐만 아니라 뭐 롯데정밀학, NG조비라든지 뭐 일회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료 관련주로 묶여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각자 선호도에 따라서 네. 뭐 종목은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계속 네네.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자, 오늘 비료 관련된 이슈를 한 번 더 짚어봤고요. 네. 남해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비료 업체도 조금. 근데 이게 비료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자막이 수소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수소 부분을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모니아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모멘텀이더라고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얻고 암모니아에서 이제 네네. 이 비료를 네. 하니까. 그래서 남해학이 최근에 암모니아 저장 시설에 대해서 증설에 나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는 아마 또 남해학의 큰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문으로 들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